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휴지기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 이게 여러분 철판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문제 57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57번은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콘크리트 균열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이형철근을 사용하면 균열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형철근입니다. 여러분, 이형철근을 쓰면 그만큼 부착력이 좋아서 균열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 꽉 잡고 있으니까 늘어나도 잘 안 늘어나는 거죠.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 동일한 철근량이면 많은 수의 가는 철근 지름을 사용하면 유리하다.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 여러 개죠. 여러 개를 쓸수록 좋다는 얘기죠. 세 번째, 자,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면 보통 철근 사용 시보다 균열에 유리하다. 여러분, 얘가 함정인데요. 보실래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고강도 철근을 사용합니다.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면 자, 보통 철근보다 균열에 유리하다고 나오죠. 결론 고강도 철근이 좋다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고강도 즉 하이텐션 바를 사용하는 목적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강도 철근 예를 들어서 이 고강도 철근 한 가닥이 보통 철근 보통 세 가닥 네 가닥을 감당해 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고강도라는 얘기는 그만큼 인장력이 큰 철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가닥이 이 보통 철근 몇 가닥? 세 가닥이나 네 가닥 정도를 같은 힘을 발휘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배근할 때 보면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개념이 되냐면 이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제가 배근합니다. 얘는 이렇게 듬성듬성 배근이 될 수도 있어요. 듬성듬성 배근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되면 촘촘히 되는 거죠. 그런다면 여러분 균열로 봤을 때 균열은 균열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 거고 얘가 상대적으로 균열이 적게 가는 거 아닌가요? 결론 잘 들어보세요. 고강도 이형철근은 고강도 철근은 인장력만 큰 거지 배근의 간격은 넓어진다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균열은 많이 가는 거죠. 얘는 인장력은 작을지 몰라도 여러 가닥 쓰다 보니까 그만큼 간격이 작아지니까 균열에는 오히려 어떤 게 좋아요? 고강도가 좋은 게 아니라 요 균열이 작은 게 이게 여러분 훨씬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3번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인식을 못 한다는 게 문제죠. 자, 네 번째, 균열은 철근의 부식으로 내구성이 저하되고 외관상 안 좋아지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급격한 건조를 피합니다. 왜요? 균열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빈비압의 콘크리트, 즉 여러분 빈비압 콘크리트를 사용. 빈비압이 되면 여러분 강도 작고 균열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뭘 쓰라고 나와요? 빈비압. 그래서 자, 5번에 보면 빈비압을 사용합니다. 자, 강도 작고 균열이 작고 자, 시공연도가 작아지는 거죠.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균열이니까 그래서 빈비압이 좋죠.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자, 문제 60번 좀 볼게요. 문제 60번. 콘크리트가 압축 강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콘크리트 압축 강도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수변 환경이나 환경보다 건조 환경에서 양생된 콘크리트의 강도가 낮다. 여러분, 습연 환경입니다. 자, 이렇게 습연 환경이 되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고 굳는 과정에 습도가 항상 높아지니까 어때요? 균열은 적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콘크리트 폐합 시 사용되는 물의 양이 많을수록 강도는 저하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의 양이 적을수록, 즉 물 시멘트비가 작으면 된비압이 되는 거죠. 자, 된비압이 되면 균열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 자, 네 번째. 현장 타설 구조체 콘크리트는 양생 온도가 높을수록 강도 발휘는 촉진된다. 여러분, 양생 온도가 높아요. 높다는 얘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여러분, 겨울보다 여름철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즉, 여름철에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겨울철보다 더 빨리 굳지 않나요? 그래서 강도 발현이 촉진된다는 얘기는 빨리 굳는다. 빨리 굳는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자, 부배합보다 빈배합에서 강도가 크게 발생한다. 여러분, 부배합, 빈배합. 배합이 있을 때 여러분, 부배합은 뭐였어요? 시멘트를 많이 넣는 거고 빈배합은 시멘트를 적게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부배합이 되면 강도 크죠. 그렇지만 빈배합은 작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균열. 부배되면 커지고, 자, 강도는, 빈배합은 균열이 작아지죠. 자, 시공연도. 시공연도가 되면 얘는 시공연도가 커져, 좋아져. 그렇지만 얘는 작아져, 나빠지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뭐 강도나 시공연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만 가지고요? 균열만. 그러면 균열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배합보다 어느 게 좋아요? 빈배합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배합보다 빈배합에서 강도가 크게 발생한다. 강도 참 미안해요. 강도 얘기하는데. 자, 미안해요. 강도 여기 보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강도가, 자, 부배합은 강도가 크고 빈배합은 강도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자, 압축 강도에 관련된 얘기가 부배합보다 빈배합에서 강도가 크게 발생한다. 이거 틀렸죠? 빈배합은 강도가 작아지는 거죠. 4번이 틀렸네요. 다섯 번째, 타설 초기 재령. 초기 재령이라고 하는 것은 타설한 지, 콘크리트 타설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재령, 타설 일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동결된 콘크리트는 그 적절한 양상을 해도 강도가 회복되기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콘크리트를 막 부은 상태에서 이게 콘크리트가 얼잖아요. 그러면 절대 나중에 얘가 안 굳어요. 강도가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얼지 않게끔 보온을 잘 해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죽어도 지가 알아서 강도가 생기는데, 처음에 얼어버리면 나중에 절대 강도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5번 표현이 그 표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60번은 지금 4번이 틀린 상태입니다. 자, 문제 61번. 자, 슈미트햄머라고 나와요. 여러분, 슈미트햄머. 이 슈미트햄머는 해머 또는 햄머라고 하는데, 이 슈미트햄머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콘크리트 압축 강도 측정한 거예요. 압축 강도 측정하는 측정기예요. 근데 얘는 그냥 내가 그냥 뗄루뗄루 들고 다녀요. 자, 그런데 이것을 슈미트햄머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얘는 깨지 않고 강도를 측정한다고 그래서 비파괴 시험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 슈미트햄머를 작동시킬 때 얘가 여러분 스테인리스 봉이 몸체수 이만큼 나와요. 얘를 누르면 이 스프링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스프링을 놔요. 그럼 얘가 톡 치는 거죠. 그 반발력으로 해서 강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이걸 반발 노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가로 4줄을 그어요. 자, 4줄을 긋고, 그다음에 세로로 5줄을 그어요. 5줄 그어.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간격, 요 간격을 여러분 30mm로 봐요. 30mm, 즉 3cm. 30mm 간격으로 그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 타설하는 거죠. 여기에다 타설합니다. 요 점에다. 이 점을 여러분 뭐라고요? 교차하는 점에서 교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교점 총 몇 점? 20점에서 타격하는 거죠. 그래서 타격값을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 15, 18 이런 식으로. 총 몇 점에? 20점에 대한 요게, 자, 평균값을 측정합니다. 평균값을 내. 이 평균값을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에 대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강도가
자, 강도가, 현재 강도가 얼마인지 측정이 돼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슈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측정면에 가로 4개, 자, 세로 5개에서는 약 3cm 간격으로 긋고 교점 29세대에서 평균값으로 측정한다 나오죠. 자, 다음에 두 번째, 평안한 면에서 측정합니다. 이 면이 칠판처럼 매끈하고 평평한 면에서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콘크리트는 두께 최소 자 10mm, 즉 100mm, 즉 10cm 이상 되는 곳에서 타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타격할 때는 벽의 상부, 중앙부, 하부에서 자 골고루 타격을 합니다. 다섯 번째, 타격 부위는 마감면에서 타격한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5번에 자, 이 타격을 할 때는 절대 마감을 제외시켜야 돼요. 마감면에서 하면 안 돼요. 순수한 콘크리트 면에서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페인트 칠하면 페인트 벗겨야 되고, 미장이 되어 있으면 미장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혹시 타일이 붙어 있으면 타일도 요거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순수한 콘크리트 면에서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정답이 5번입니다. 자, 그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여러분 문제 65번. 5번에 보면 여러분 중성화,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 대책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보실래요? 자, 이렇게 콘크리트 안에 지금 철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철근에서 뭐 일이 있어서 균열이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면 요 사이로 여러분 지금 가장 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안 좋은 가스가 들어가요. 특히 여러분 물이 들어가면 요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요 물이 분명히 중력에 의해서 빠지면서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철근을 감싸고 있는 알칼리 성분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알칼리 성분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엉겨 붙어 버리죠. 그래서 하얗게 여러분 여름인데도 이렇게 고드름이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백화. 이 백화는 지금 콘크리트 안에 있는 알칼리 성분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알칼리성이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이 철근을 감싸고 있는 알칼리 성분이 떨어지니까 이제 철이 부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점차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철이 팽창을 하면서 어떨 때는 이걸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많이 떨어뜨리면 박락, 얇게 떨어지면 박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콘크리트가 자 알칼리성을 잃어버린 성질을 중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판별법이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페놀프탈렌 용액을 뿌려보는 거죠. 용액을 스프레이통에 넣고 그냥 뿌려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요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혹시 말해요, 뭐 이렇게 홍적색, 불구스름한 색 또는 뭐 보라색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어. 또 하나는 여러분 표현이 무색입니다. 무색이 무슨 얘기는 색깔 변화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아셨죠?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그대로 그 색을 얘기하는 게 무색입니다. 이때 홍적색이 되면요, 여러분 얘는 아직도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무색이 되면요, 이제 여러분 중성화 진행돼 버렸죠. 중성화가 돼 버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성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균열입니다.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겨서 균열이 가니까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요? 이래서. 자, 그러면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방지 대책입니다. 피복 두께를 두껍게. 여러분 피복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 있으면 자, 다른 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있다고 칩다. 그러면 균열이 여기까지 가는 거하고 여기까지 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여기까지 더 깊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균열이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더 중성화를 늦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복 두께를 두껍게, 두께를 크게 한다, 두껍게 한다. 맞죠? 두 번째, 혼화제. 여러분 혼화제를 쓰면 여러분 뭐가 좋아요? 균열이 적어지는 거죠. 내구성을 크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 균열을 적게 하는 거죠. 적어져요. 세 번째, 다짐 및 양생을 충분히. 여러분 다짐 또는 양생을 충분히
또는 잘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 얘기 나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도, 콘크리트 강도가 커지는 거고 균열이 적어졌다는 표현을 무조건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게 잘 됐다는 얘기는 강도 크고 균열 적어지니까 어때요? 중성화를 늦출 수, 자, 방지 대책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자, 물시멘트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최대한 낮춘다. 물시멘트비는 작아야 되는 거죠. 작으면 뭐가 좋아요? 균열이 적어지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자, 습도는 낮추고, 습도는 낮추고, 자, 온도는 높인다. 온도 높아. 여러분, 온도가 높아지면 뭐가 문제예요? 뜨거우니까 균열이 커지는 거죠. 자, 습도가 없고, 습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습도가 높으면, 즉, 습도가 있는 상태는 절대 피부 같은 게 갈라지지 않지만, 습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피부가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땅도 가물지고, 비가 안 온 가문 상태에서 땅이 갈라지는 거지, 비가 자꾸 오는데 땅이 갈라지는 일은 없잖아요. 결론, 습도는 낮은 게 아니라, 습도는, 자, 높여야 균열이 적어지는 거죠. 온도는 어때요?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습도는 높이고 온도는 낮춰야 이게 균열이 적게 가는 거죠. 그래서 5번 편이 이제 틀린 편이 되겠죠. 그래서 65번은 지금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들입니다. 다음에 저는요, 콘크리트 마지막 문제인 68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철근 콘크리트 벽체에 관한 기술 좀 옳지 않은 거, 벽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께가 200mm 이상의 벽체에 대해서는 수직 및 수평 철근은 벽면의 평행하게 양면으로 배치한다. 자, 여러분 이게 틀리는데 양면으로 배치하려면 벽의 두께가 최소 250mm 이상 되어야 돼요. 자, 이상이 되면 그러면 벽 철근을 양면에 배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벽의 두께가 얼마라고요? 250mm 이상이 될 때는 철근 여러분 이렇게 배관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가고 한쪽에 돼 있으면 그 건너편에도 또 이렇게 철근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여러분 벽철근의 양면, 다른 말로 한문으로 복배근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두 번째, 수직 및 수평 철근의 간격, 즉, 야, 너 여기 간격과 너 요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간격은 벽 두께의 간격은 벽 두께. 자, 3배 이하 또는 자, 미리수로 따질 때는 450mm 이하로 하라고 나와요. 자, 세 번째. 자, 내륙벽의 최소 두께는 지상층은 100mm 이상, 지하층은 200mm. 그렇습니다. 이 벽 두께가 여러분 지상층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벽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특히 지하층 같은 경우는 이 지하층의 벽의 두께가 뭘로 보냐면 이 벽 두께를 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냐면 여러분 기둥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기둥의 최소 단면 추세는 얼마였어요? 200mm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벽 두께도 200mm 이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네 번째, 지름이 16mm의 용접 철망이 사용될 경우는 벽체의 전체 단면적에 대한 최소 수평 철근비. 여러분, 수평 철근비가 있어요. 자, 최소 수평 철근비는 0.002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벽체 개구부는 여러분 벽의 개구부 쭉 이런 얘기입니다. 보실래요? 이렇게 벽이 있어. 그러면 요 개구부가 있을 때 여러분 이 균열은 이렇게 가는 척하다가 이렇게 갑니다. 가는 척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균열 여러분 뭐라고요? 사인장 균열. 이런 경우도 사인장 균열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근이 이렇게 배건을 해줘요. 실제로 배건이 다 됩니다. 현장에서 이런 건 절대 안 빼먹어요. 문제는 얘는 모서리부터 여기까지 몇 mm로 온다고요? 600m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600mm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벽체 개구부는 D16 이상의 개구부를 개구부 모서리부터 얼마? 600mm 이상. 여기 600, 여기 600이니까 전체 길이는 1200mm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68번 지금 1번이 250mm 이상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콘크리트 관련된 얘기는 모두 한번 풀어봤고, 이제는 여러분 철골 구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철골 구조에서 시험에 출제되면 약 한 2문제 정도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봐야 될 게 우리 문제 철골 구조에서 문제 4번입니다. 자, 참 일반 구정 아변강제 표기로 옳은 것. 자, 여러분 거기서 다 보라고 안 할게요.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될 게 혹시 SS, SN, SM 정도는 여러분 이거 좀 외우고 가셔야 돼요. SS가 여러분 일반 구조용 아변강제예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가 요거 고르는 거죠. 1번에 있는 거죠. 자, SN은 이거 스트럭처 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건축 구조용. 건축에서 많이 쓰는 철이라서 건축 구조용 아변강제. 자, SM이 여기 M이 여러분 마린이라는 뜻이에요. 바다라는 뜻도 있지만 용접도 잘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용접 구조용 아변강제. 몰라도 여러분 요 세 가지 정도 꼭 암기 좀 하십시오. 아셨죠? 자,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철골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철골 구조죠.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H형광부에서 플랜지는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 여러분 플랜지는 상하 날개 맞죠? 자, 그래서 각각의 명칭을 보면 여러분 요거 얘가 바로 플랜지. 얘가 여러분 외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네요. 자, 다음에 H형광부에서 외부는 중앙 복부, 중앙 가운데 요게 지금 외부가 되는 거죠. 요겁니다. 자, 말하면 이 부분의 부재를 복부재 중간에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전단력에 보강하는 거죠. 전단력 보강 또는 전단력을 저항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플랜지는 휘어짐, 처짐, 즉 인장을 저항하는 부재죠. 자, 그래서 3번. 자, 커버 플레이트는 전단력에 의한 외부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러분 커버 플레이트는 여 위에 써주는 거죠. 여 위에. 자, 여 위에. 뭐 몇 장이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여 위에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 바로 뭐예요? 커버 플레이트죠. 자, 커버 플레이트인데 이 커버 플레이트는 뭐 하는 거냐면 플랜지 플레이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커버 플레이트는 플랜지 플레이트, 휘어짐, 처짐, 인장을 보강을 해주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몇 장? 보통은 3장, 최대는 4장 이하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는 다시 한번 볼까요? 커버 플레이트는 전단력에 의한 외부의 좌골 방지. 여러분 외부의 좌골 방지하는 건 요 사이에 끼워지는 요 판 있죠. 요 판. 얘 이름이 뭐였어요? 스티프너. 결론 스티프너가 하는 역할이 외부의 좌골 방지죠. 좌골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아셨죠? 자, 네 번째 하이브리드 빔은 플랜지와 외부의 체질을 다르게 하여 조립시킨 힘 성능을 높인 조립법. 자, 네 번째에서 여러분 하이브리드 빔 나오고 있죠. 자, 얘는 플랜지 재질과 외부의 재질을 달리해요. 그럼 둘 중 어떻게 하냐면 고강도냐면 여기에 고강도를 쓰고 고강도 철제 사용을 하고
얘가 저강도 철제를 사용해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어차피 빔, 보는 힘처짐 인장에 저항하는 부재예요. 그러면 힘처짐 인장에 저항하는 것은 외부보다 플랜지가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고강도 철근은 플랜지, 저강도는 외부에 쓰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철골 기둥은 세장, 가늘고 길다는 뜻이죠. 자, 가늘고 길어서 좌골 현상이 일어나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 주로 좌골은 기둥, 즉 수직 부재에서만 일어납니다. 다음에 자, 문제 10번 좀 가요. 자, 마킹, 금극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마킹입니다. 여러분 철판에 금을 그어야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자르는 거죠. 금을 안 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 틀린 거 1번. 강판 위에 주 부재를 마킹할 때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아변 방향을 일치. 자, 응력 방향과 아변 방향을 일치합니다. 중요한 표현은 일치죠. 같게 해야 돼요. 같게 하라고요. 같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요 철판이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철판이 있을 때 여러분 아변은 여러분 일정한 압력으로 뽑아냈다는 게 아변입니다. 그러면 이 아변 방향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 아변 방향이라고. 그러면 철판은 응력 방향과 아변 방향을 일치하게 하라는 얘기가, 자, 내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걸 제가 잡아당기면 인장력이 발생되는 거죠. 결론 이 방향과 이 방향이 같은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결론 쇠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인장을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마킹할 때는 건축물이 완성된 후에 건축물이 부재로서 남는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면 안 됩니다. 이게 오래 가야 될 때 나중에 강판이 상처가 나면 그 부분에서부터 녹이 발생되고 어떤 힘을 받을 때 그 부분에서 균열이라든지 파손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자, 주요 부재의 강판에 마킹할 때는 펀치를 절대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마킹 시 펀치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왜? 펀치는 여러분 지금 상처를 내는 거죠. 구멍을 뚫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버리면 얘가 인장,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러면 얘가 인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찢어진다고요. 그래서 절대 마킹할 때는 펀치를 사용을 금지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마킹 시 용접열에 의한 수축 열을 고려하여 최종 규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마킹 검사는 띠처리나 형판 또는 CNC를 사용하여, 여러분 CNC가 일반 선박이라든지 이렇게 정밀 가공인데 치수 제어 공학이라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자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 사용하여 정확히 마킹된지를 확인하고 재질, 모양, 치수 등에 대한 검토와 마킹이 현장에서 그린 그림이 현도입니다. 현도에 의한 띠철, 형판대로 되어 있는지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저는요, 자, 문제 13번 좀 봅니다. 자, 철골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주요 부재의 강판의 절대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아변 방향을 일치해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까 요거 있었죠?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자, 구멍 뚫기는 소정의 지음은 정확하게 뚫어야 하되 드릴 및 리머 다듬질을 병행하여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도 그 면이 걸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좋아요. 세 번째. 강제의 절단은 강제의 형상 지수를 고려해요. 기계 절단, 가스 절단, 플라즈마 절단. 이 플라즈마 같은 거 여러분 어떤 전기 압력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레이저 절단을 적용하고, 좋은 얘기예요. 네 번째, 볼 때 구멍의 직각도는 50분의 1 이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멍의 직각도는 20분의 1 이하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20분의 1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20 갔어. 여기서 1만큼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울기를 파란색으로 만드는 이 기울기를 얼마로 본다고요? 20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 지금 철판이 이렇게 있으면 구멍을 아주 반드시 뚫어야 되는 거죠. 이래 직각이야. 직각. 이게 좋아. 자, 그런데 얘가 약간 틀어지는 거죠. 약간 틀어졌어. 그래서 여기 20이고 여기 1만큼은 봐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얼마라고요? 구멍의 직각 또는 20분의 1입니다. 자, 다섯 번째. 제작 시 구멍 중심 축선에서 구멍이 어긋남은 1mm 허용 이하로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mm인데 볼트 그립에서 처음 볼트와 마지막 볼트의 최대 연단 거리의 오차 2mm까지는 봐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17번 가요. 자, 철골 공사, 구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틀린 것 1번. 가조임은 임시로 조여서 쓰는 거죠. 그래서 가조임 볼트는 임시로 조여 쓰는 볼트. 그래서 자, 부재의 가조립 또는 가설치 시 연결 부위의 위치를 고정하여 부재의 변형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볼트. 그렇죠. 임시 사용 볼트입니다. 두 번째, 고장력강은 보통 인장강도 490MPa 이상급의 압연제로서 용접성, 노치 인성 및 가공성을 중시하여 저주된 강제. 자, 세 번째, 기공. 기공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블로우홀이라고 하죠. 지금 블로우홀이에요. 자, 블로우홀은 용접을 이렇게 했는데, 용접은 잘 됐는데 내부에서, 자, 용접 내부에서 기포가 있는 걸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기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용접 금속 중에 발생된 기포가 응고시에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 내에서 잔류하여 생기는 공동, 안에서 구멍이 있는 현상, 공동 현상이죠. 자, 네 번째, 밀시트. 자, 밀시트는 강제 납입 시에 첨부하는 품질 보증서로서 제조번호, 강제번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을 기록해 놓은 게 밀시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스패터. 여러분, 스패터는 제가 용접을 이렇게 해요. 저 문제는 용접을 하다 보면 용접 불똥이 튀어갖고 여기에 이렇게 모래 알맹이처럼 딱딱딱딱 붙어 있는 걸, 이걸 여러분 뭐라고요? 스패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패터예요. 그래서 자, 스패터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하여 한쪽에 부재에 설치한 홈을 여러분 스패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접 접근공, 이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설치한 홈, 여러분 지금 우리 나와 있는 거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쪽의 용접에 부재에 설치한 홈, 용접 접근공,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뭐예요? 스캘럽이라고 하는 거죠. 스캘럽. 그럼 스캘럽은 뭐냐면 제가 이런 철판을 용접을 여기에다 할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철판을 할 때 이 모서리에서 자꾸 용접 부위가 더 튀어 올라오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절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모서리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절단하는 이걸 여러분 뭐라 한다고요? 스캘럽. 그래서 스패터와 스캘럽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5번이 지금 틀려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용어 정의 문제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